미국이 12년 전 봉쇄한 무기를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3개국이 동시에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경악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받아 만든 자국 무기가 거절당한 한국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조차 완성하지 못한 무기까지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미국을 뒤흔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국제기술안보국, 줄여서 DTSA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부국장이었어요.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군사 기술을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고 누구에게 넘겨줄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죠.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제 서명 하나에 수천억 원어치 기술이 오가기도 봉쇄되기도 했어요. 3년 전 은퇴한 뒤로는 워싱턴에서 방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분석할 때 저를 불러요. 30년간 쌓은 인맥과 경험이 제 자산이니까요. 그런 제가 몇 달 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상방산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2곳의 자문 의뢰를 받았거든요. 유럽 시장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거였죠. 함부르크 공항에 내리자 습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 냄새가 섞인 북해 특유의 공기였어요. 택시를 타고 전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엘베강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세계 42개국에서 온 방산업체 680곳이 참가한 대형 박람회였어요. 입구에서 배지를 받아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6개를 이어붙인 것 같은 공간에 각국 부스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하얀 조명 아래 미사일 모형, 함정 축소 모델, 레이더 시스템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여러 언어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공간을 채웠죠. 저는 먼저 미국 부스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익숙한 이름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거대한 화면에 최신 무기 시스템 영상이 흐르고 정장을 입은 영업팀이 각국 군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어요. 매년 보던 광경이니까요. 하지만 전시장 중앙을 지나던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 데나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급 인사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나토 국가 장성만 12명이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덴마크, 유럽 주요국 해군 수뇌부가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있길래?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파 너머로 부스 간판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한국 부스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한글과 영문이 병기된 대형 간판 아래 검은색 무기 모형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스 크기도 상당했어요. 미국 중견 업체 부스보다 컸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규모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제가 현역이던 시절 한국은 이런 박람회에서 구석 자리에 작은 부스 하나 내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것도 미국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나토 장성 12명이 줄을 서고 있다고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아마 가격이 싸서 구경하러 온 거겠지. 성능이 아니라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야. 중국처럼.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저녁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12년 전 워싱턴의 어느 회의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년 전 봄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청사, 저는 4층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술이전 요청서였죠. 요청 내용은 수직 발사형 대잠 로켓 체계, 통칭 VLROC였습니다. 수직 발사대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 하늘을 날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잠수함을 추적하는 무기예요. 로켓 추진, 항공역학, 수중 음향, 유도 제어 4가지 기술이 동시에 완벽해야 작동하는 고난도 복합 무기 체계입니다.
당시 이 무기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뿐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탁자 양쪽으로 미국 측 6명, 한국 측 8명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미국 측에는 저를 포함한 DTSA 관계자 3명, 해군 기술장교 2명, 국무부 수출통제관 1명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을 훑어봤습니다. 해군 제복을 입은 대령이 수석대표였고 그 옆에 중령 1명, 소령 3명,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2명, 통역관 1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측 요청서를 이미 꼼꼼히 검토한 뒤였죠. 솔직히 말하면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불가. 이유는 명확했어요. 첫째, 한국은 독자적으로 유도 무기를 설계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완성된 무기를 도입해서 라이선스로 조립 생산하는 게 한국 방산의 수준이었죠. 둘째, VLA로 씌운 단일 기술이 아닙니다. 로켓, 음향, 유도, 제어가 복합적으로 얽힌 시스템이에요. 미국도 완성하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이걸 소화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어요. 셋째,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였는데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미국과 기술 협력 아래 유사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같은 기술을 한국에도 넘기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했습니다. 동아시아 동맹 관리 차원에서도 한국에 넘길 수 없었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북방 수역에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 무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맹국으로서 기술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요청서를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 이전은 불가합니다. 한국 측 탁자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석 대표가 물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손이 서류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VLA로시 체계는 복합 무기입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역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 무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측 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에는 같은 기술을 제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한국에는 안 되는 겁니까?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체 방산 기반이 있고 시스템 통합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별 아닙니까? 차별이 아니라 기술 역량에 따른 판단입니다. 회의실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분위기가 얼어붙은 거였어요. 그때 한국 측 맨 끝자리에 앉아 있던 젊은 소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 소령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불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고개는 떨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 결정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구매는 가능합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완제품을 도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술 이전과 독자 생산은 불가합니다. 완제품 가격이 대당 120억 원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가격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사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이 무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한국 측 통역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연구원 1명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석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알겠습니다. 더 논의할 사항이 없다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 전원이 따라 일어났어요. 그들은 악수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감정적이군. 이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기술 이전이 거부되면 냉정하게 대안을 찾아야지. 자존심 세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데. 하지만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던 그 젊은 소령이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3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나갔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한국에 이 기술을 넘기면 제대로 못 만들고 사고만 날 거라고.
일본과의 관계도 복잡해질 거라고. 그리고 그 확신은 12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12년 전 그 회의가 끝난 뒤 한국의 행보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독자 개발을 시작했다는 소식, 시험 발사에 실패했다는 정보.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도면 한 장 없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겠어. 실패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인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보고가 뚝 끊겼습니다. 아무 소식도 안 들렸어요. 포기했나 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프로젝트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런데 12년 후 함부르크 박람회장에서 나토 장성 12명이 한국 부스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부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전시된 무기의 윤곽이 선명해졌어요. 검은색 외피의 한글과 영문이 병기된 무기 모형이 3점 전시돼 있었습니다. 가운데 놓인 것이 가장 컸어요. 길이 약 6m, 지름 40cm 정도의 원통형 무기였습니다. 수직 발사형 대잠 로켓.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12년 전 한국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던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설마 이걸 정말 만든 건가? 저는 무기 모형 옆에 붙은 재원표를 쓱 훑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습관이었죠. 숫자만 보면 대강의 수준이 파악되니까요. 그런데 첫 줄부터 눈이 멈췄습니다. 개발 방식 순수 국내 독자 개발. 독자 개발. 미국이나 유럽 기술 기반이 아니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기술을 들여왔겠지.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넌 씨? 뒤를 돌아보니 영국 해군 소장 제임스 하딩이 서 있었어요. 나토 해상무기평가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국제해상 무기 분야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물이죠. 제가 현역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하딩 소장. 오래간만이군요. 여기 한국 부스를 보러 오셨습니까? 보러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이요?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하딩 소장이 제 팔을 잡아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레넌 씨, 이거 진짜입니다. 뭐가 진짜라는 겁니까? 저 수직 발사 대잠 로켓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검증했어요. 지난달 한국 해군이 동해에서 실사격 시연을 했는데 우리 평가단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저는 잠시 하딩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하딩 소장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 사람이 놀라웠다고 말하는 건 제가 30년 경력에서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사거리 22km, 명중 오차 15m 이내, 발사 준비 시간 25초, 국산화율 96%. 저는 숫자 하나하나에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명중 오차 15m라고요? 정확합니다. 5발 발사에서 평균 오차 14.7m였어요. 미국 VLROC의 공식 스펙이 오차 20m 이내였습니다. 한국 것이 미국보다 정밀하다는 얘기였어요. 그건 미국 스펙보다 좋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편한 열기였어요. 혹시 미국 기술이 베이스 아닙니까? 설계 개념이라도 참고했을 수 있잖아요. 하딩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VLROC과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추력 벡터 제어 방식이 완전히 독자적이에요. 베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브레넌 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국산화율 96%입니다. 수입 부품이 전체의 4%도 안 돼요. 미국 VLROC도 해외 부품 의존도가 18%는 됩니다. 한국이 자급률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2년 전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무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것보다 정밀하게.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시연은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성공했다고 실전에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브레넌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십니까? 하딩 소장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라서요. 놀라실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한국 부스에 직접 가보세요. 저 무기를 만든 사람이 와 있어요. 기술 브리핑도 해줍니다.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하딩 소장은 그 말을 남기고 다른 부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국 부스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검은색 무기 모형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스 안쪽에서 한국어가 들렸고 정장을 입은 한국인 기술진 5명이 나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국 기술진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박사라고 돼 있었습니다. 물론이요. 어느 쪽에서 오셨습니까? 미국입니다. 전직 국방부요. 전직 국방부요? 이 박사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네. 지금은 민간 컨설턴트입니다.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어서요.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 박사가 전시된 무기 모형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모형의 디테일이 놀라웠어요. 외피 표면의 리벳 하나까지 정밀하게 재현돼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우리가 12년에 걸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직 발사, 대잠 로켓 체계입니다. 12년이면 상당히 빨리 만드셨네요. 미국은 23년 걸렸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견제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이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기술을 안 팔아줬거든요. 우리가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무도 안 팔아줬다. 그 아무도에 제가 포함돼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전부 다요. 이 박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기가 금방 사라졌어요. 도면 한 장 없이 시작했으니까요. 로켓 추진체부터 유도 알고리즘까지 전부 백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시험 발사만 87회 했어요. 그중 62번이 실패였습니다. 62번 실패요? 네. 처음 3년은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자마자 폭발했습니다. 4년째부터 날기 시작했는데 궤도가 안 잡혔어요. 바다에 그냥 떨어졌죠. 정밀도를 맞추는 데만 5년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그 어려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62번 실패라는 건 62번의 폭발, 62번의 자금 손실, 62번의 좌절을 의미해요. 미국도 40번 넘게 실패했었습니다. 개발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 5,800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국 VLROC 개발비가 약 2조 4천억 원이었어요. 한국은 그 4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동급 성능을 만든 겁니다. 그 예산으로 이 성능을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은 예산이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었어요. 미국처럼 돈을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부스를 나왔어요. 뒤통수가 뜨거웠습니다. 전시장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2년 전 내 결정이 틀렸던 건가? 아니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숫자가 좋다고 실전에서도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박람회 리셉션 파티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맞게 됩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을 받아서 만든 일본이 거절당하고 독자 개발한 한국보다 못하다는 말을 직접 듣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박람회 공식 리셉션이 함부르크 시청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석조 건물이었어요.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함부르크 항구를 그린 유화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가죽 구두 소리가 울렸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각국 언어가 뒤섞여 웅성거렸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서 스카치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낮에 한국 부스에서 들은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거리 22km, 명중 오차 15m, 국산화율 96%. 그 숫자들이 제 30년 경력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수 없었어요. 박람회에서 전시하는 스펙이랑 실전 성능은 다른 거니까요. 중국도 박람회에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허점투성이잖아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일본 방위성 장비국 심의관이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기 획득을 총괄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저와는 미일 방위기술협력 회의에서 여러 번 만난 사이였죠.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 55세, 도쿄대 공학부 출신의 엘리트였어요. 다나카 씨, 제가 다가가자 다나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브레넌 씨, 오랜만입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시군요. 박람회 구경 왔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걸 좀 봤거든요. 한국 부스 말씀이십니까? 다나카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가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저도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나카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다나카의 입에서 충격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 사람은 일본 특유의 절제된 표현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충격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 기준으로는 경악에 가까운 겁니다. 뭐가 충격이었습니까? 정밀도입니다. 한국 대잠 로켓의 명중 오차가 15m 이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영국 측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희도 독자적으로 확인했어요. 다나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어갔어요. 저희 해상자위대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동급, 무기의 명중 오차가 38m입니다. 38m요? 네. 한국은 15m예요.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일본 38m, 한국 15m. 한국이 일본보다 2.5배 정밀한 거였어요. 그건 상당한 차이인데요. 상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수중 무기에서 23m 차이는 명중과 근접 통과의 차이예요. 잠수함을 마치느냐 빗나가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편한 열기였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은 백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저희는 미국 설계를 기반으로 개량했어요. VLROC의 기본 아키텍처 위에서 부분 수정을 한 거죠.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설계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다나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참고할 설계도 없고 기반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최신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됐어요. 추력 벡터 제어, AI 기반 유도 알고리즘,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전부 최신 세대 기술입니다. 저희 것에는 들어있지 않은 기술이에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나카 씨, 지금 미국 기술을 받은 일본보다 거절당한 한국이 더 잘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연회장인데도 목이 말랐어요. 미국 기술을 받은 일본이 38m, 미국에게 거절당한 한국이 15m. 이건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제 결정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12년 전 저는 한국에 기술을 안 줬습니다. 한국이 못 만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기술을 일본에는 줬습니다. 일본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을 받은 일본은 오차 38m를 만들었고 거절당한 한국은 오차 15m를 만들었습니다. 다나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브레넌 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한국을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요? 한국의 무기 기술이 이 속도로 발전하면 5년 안에 아시아 태평양 해상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과장이 아닙니까? 내일 한국 부스에서 특별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면 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특별 발표요? 무슨 내용입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수중 무기 관련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것도 미국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라고요. 미국도 못한 기술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아무리 한국이라도 과대 광고겠지. 미국 해군의 기술 역량을 한국이 앞선다. 그건 말이 안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 확신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넥타이를 풀고 창가에 섰어요. 함부르크 항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에 달린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돼 일렁이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한국 방산의 성장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 줄을 쓰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한국의 수직 발사 대잠 로켓은 미국 VLROC과 동급이거나 일부 항목에서 앞서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제 30년 경력의 판단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특별 발표를 보고 나서 쓰자.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하지만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12년 전 그 젊은 소령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를 바라보던 그 불꽃 같은 눈빛이요. 다음 날 아침, 박람회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전날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뭐가 있는 거지? 저도 인파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국 부스 방향이었어요. 부스 앞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인파가 3배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스 안쪽에 임시 무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스크린과 마이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무대가 아니었어요. 부스 안쪽에 폴란드 해군 제독이 서 있었습니다. 제복에 달린 계급장으로 바로 알 수 있었죠. 그 옆에 한국 측 대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서류가 놓인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설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악수를 나누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MOU 서명이었습니다. 폴란드 해군이 한국의 수직 발사 대잠 로켓 도입을 공식 검토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30분 뒤에 또 다른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노르웨이였어요. 노르웨이 해군 소장이 한국 측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고 박수가 울렸어요. 그리고 점심 직전에 에스토니아까지. 세 나라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국 무기 도입 MOU를 체결한 겁니다. 저는 전시장 복도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이건 뭐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를 두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 패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의뢰인인 미국 방산업체에 이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로키드 마틴 해외영업 담당 부사장 톰 켈리였어요. 톰, 나야. 함부르크에서 전화하는 거야. 마이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상황이 심각해. 오늘 아침에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한국 대잠 로켓 도입 MOU를 체결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세 나라가 동시에? 그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게 가능해. 한국 무기가 그 정도 수준이야. 나도 놀라고 있어. 영국 나토 평가위원장이 직접 성능을 검증했다고 하더라고. 톰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격 때문이야? 그것도 있어. 한국 제품 가격이 우리 것의 60% 수준이야. 대당 45억 원 정도. 우리 것은 대당 120억 원인데 3분의 1 가격이잖아. 그런데 성능은 동급이야.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앞서. 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거 큰일이네. 워싱턴에 바로 보고해야겠어. 유럽 시장이 한국에 넘어갈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한국의 기술 이전을 막았을 때 저는 한국이 포기할 거라 생각했어요.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게 미국 방산업계에도 이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객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기술을 봉쇄하면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 그게 12년 전 제 판단이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기술을 봉쇄하니까 한국이 직접 만들었고, 직접 만드니까 경쟁자가 됐고, 경쟁자가 되니까 미국 고객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전시장 바닥에 대리석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이클, 여기서 뭐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 해군 유럽사령부 소속 무관 스티브 리처드가 서 있었어요.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스티브, 오늘 한국 부스 봤어? 봤지.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마이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뭔데? 오늘 오후 2시에 한국이 특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 새로운 무기 공개래. 그 소문 나도 들었어. 다나카한테. 소문이 아니야. 방금 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워싱턴도 주시하고 있대. 뭘 공개하는데? 스티브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초고속, 유도 수중 무기야. 초고속, 유도 수중 무기?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초고속 수중 무기. 초공동 현상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기존 어뢰의 10배 속도로 날아가는 무기를 말하는 거였어요. 잠깐, 그건 러시아 시크발 같은 거야? 비슷한데 다르대. 러시아 것은 유도가 안 되잖아. 직진만 하고. 한국 것은 유도가 된다고 해. 유도가 되는 초공동 어뢰라고. 그건 우리도 아직 완성 못했는데. 그래서 워싱턴이 주시하고 있는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했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한국이 잘해도 미국 해군의 수중무기 기술을 앞지를 수는 없다고. 미국 해군은 수중전에서 70년 넘게 세계 1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계속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 1시 50분, 한국 부스 특별 발표장에 도착했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무대 앞에 의자가 200석 놓여 있었는데 이미 만석이었어요. 뒤쪽에 서서 보는 사람만 100명은 됐습니다. 각국 군복, 정장, 기자 조끼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뒤쪽에 서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스크린에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무대에 한 남성이 올라왔습니다. 50대 초반, 검은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사람이었어요. 명찰을 확인할 수 없어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해군 수중무기 개발단장입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 특유의 발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세계 최초의 유도 가능 초고속 수중무기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푸른 바다 위에서 군함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함정 측면의 발사관이 열리더니 어뢰가 물속으로 빠져나갔어요. 발표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어뢰는 수중에서 시속 약 70km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무기는 시속 700km 이상으로 이동합니다. 기존 대비 10배 속도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속 700km. 물속에서 그 속도가 가능하다는 건 초공동 현상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뜻이었어요. 영상 속 어뢰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중 카메라 화면에 하얀 기포가 어뢰를 감싸는 모습이 보였어요. 캐비테이션. 어뢰 주변에 증기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물의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속도 표시가 스크린 오른쪽에 실시간으로 떴어요. 시속 200km, 400km, 600km, 700km 돌파.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발표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시크발도 이 정도 속도는 달성합니다. 하지만 시크발은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발사하면 직진만 해요. 방향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스크린에 러시아 시크발의 궤적이 표시됐어요. 직선이었습니다. 우리 무기는 다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어뢰의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직선이 아니었어요. 곡선이었습니다. 어뢰가 이동 중에 방향을 바꿔서 목표물을 향해 선회하는 궤적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우리는 2단계 유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1단계에서 시속 65km의 저속으로 목표를 탐색하고 목표를 포착한 뒤 2단계에서 초공동 모드로 전환하여 시속 700km 이상으로 돌진합니다.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이 목표의 회피, 기동까지 계산합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발표자가 실사격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동해 심해역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어뢰가 발사되고 저속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가속하며 모의 표적에 명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명중거리 80km, 총 소요 시간 85초, 명중 오차 7m, 80km를 85초 만에, 일반 어뢰로는 15분은 걸리는 거리를 1분 반 만에 주파한 거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그러다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몇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손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Q&A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독일 기자였어요. 독일도 20년 전에 바라쿠다 프로젝트로 유사한 무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7년간 연구하고 130회 이상 시험했습니다. 62번 실패한 대잠 로켓 개발 경험이 기반이 됐어요. 그때 축적한 추진 제어 기술과 유도 알고리즘이 이 무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대잠 로켓 개발 경험이 기반이 됐다고? 그러니까 12년 전 제가 봉쇄했던 그 기술, 한국이 독자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이 초고속 무기의 밑바탕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막았던 기술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국 기자였어요. 미국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발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건 미국 측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중이 웃었어요. 하지만 웃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미국 관계자 4~5명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이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걸. 시험 단계에서 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3년째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프랑스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수출 가능합니까? 완제품 수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AI 유도 알고리즘과 핵심 추진 기술은 이전 불가입니다. 가격대는요? 대당 60억 원 수준입니다. 청중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미국이 개발 중인 유사 무기의 예상 가격이 대당 2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스티브가 다가왔어요. 마이클, 괜찮아? 괜찮지 않아.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해냈어. 유도 가능한 초공동 어뢰. 우리는 3년째 유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실사격까지 성공했어. 스티브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 왔어. 내일 아침까지 긴급 보고서를 올리래. 뭘 보고해? 한국 초고속 수중 무기의 기술 수준 평가, 그리고 미국 개발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2년 전에는 내가 한국 기술을 평가해서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아이러니하군. 스티브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세상이 변한 거야, 마이클. 세상이 변한 게 아니야, 스티브. 내가 틀렸던 거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 부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구경이 아니라 제대로 알기 위해서였어요. 전문가로서, 그리고 12년 전 봉쇄 결정을 내린 당사자로서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스에서 이 박사를 다시 만났어요. 어제 처음 대화했던 그 40대 후반의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이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어제는 경계하는 눈빛이었는데 오늘은 뭐랄까요? 제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부스 뒤쪽 미팅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있었어요.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십니까? 처음부터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도면도 없이 어떻게 이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이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2년 전 워싱턴에서 기술 이전이 거부된 다음 달이었어요.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20명이 채 안 됐어요.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일본도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무기가 필요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 독자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날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백지에서 시작하기로요. 백지에서요? 참고할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요. 미국은 기술 사양은커녕 기본 개념도 공유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건 목표 수치뿐이었어요. 사거리 얼마, 정밀도 얼마. 그 숫자를 달성하려면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전문가로서 그 어려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목표 수치만 갖고 무기를 만드는 건 완성된 건물 사진 한 장만 보고 설계도 없이 똑같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보다 어려워요. 무기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전체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처음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대에 올려놓으면 폭발했어요. 추진체가 과열되거나 점화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노즐이 견디지 못하거나 원인이 매번 달랐습니다. 한 번은 시험장에서 로켓이 발사 3초 만에 공중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28억 원어치 시제품이 불꽃으로 사라졌죠. 28억 원이 3초 만에? 네. 연구원들이 벙커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3년간 밤을 새우며 만든 시제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이 안 팔아줬으니 우리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어요. 이 박사가 잠시 창밖을 봤어요. 함부르크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5년 차였어요. 5년 차요? 로켓은 겨우 날기 시작했는데 정밀도가 안 나왔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수백 미터씩 빗나갔어요. 국방부에서 중간 평가가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될 뻔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팀이 자발적으로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프로젝트 규모가 축소됐지만 연구원들이 퇴근 후에 주말에 개인 시간을 쪼개서 연구를 이어갔어요. 자비로요? 사비를 쓴 연구원도 있었어요. 시험용 부품을 개인 돈으로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때 봉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생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전환점은 뭐였습니까? 젊은 연구원 하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추력 벡터 제어, 즉 로켓의 추진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TVC 시스템 말씀이시죠? 그건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는데, 맞아요. 미국 로켓에도 쓰이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미국이 기계식 짐벌을 쓰는 반면 우리는 전자식 제어를 적용했어요. 더 가볍고, 더 정밀하고,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그렇게 높은 거군요. 네. TVC가 적용된 뒤 첫 시험에서 궤도가 안정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밀도를 계속 개선해 나갔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눈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식 대신 전자식 TVC를 선택한 건 대담한 결정이었어요. 실패 위험이 훨씬 높았지만 성공하면 성능이 크게 앞서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이 보수적으로 검증된 기술을 쓴 반면 한국은 모험을 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험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날 기억하십니까? 이 박사의 눈에 물기가 비쳤어요. 잊을 수 없죠. 새벽 5시에 동해안 시험장에서 발사했어요. 로켓이 올라가고 궤도가 안정되고 낙하산이 펼쳐지고 목표 해역에 떨어졌어요. 오차 12m였습니다. 12m라면 목표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네. 목표가 50m 이내였으니까요. 12m는 대성공이었어요. 연구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었어요. 다들 울었습니다. 7년을 바쳤으니까요. 주말도 없이 가족도 못 보고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이 박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마셨어요.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7년간 62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자비를 들여 부품을 사고 개인 시간을 쪼개 연구한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12년 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거였어요. 제가 거부한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브레넌 씨? 이 박사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이 박사는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 표정에서 단순한 관심 이상의 것을 읽었을 겁니다. 브레넌 씨, 혹시 12년 전 그 회의에 관련된 분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술 이전 불가 판정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이 박사의 눈이 커졌어요. 1초, 2초, 3초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셨군요.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이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 거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영원히 미국 기술에 의존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준 건 결국 그 거절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팅룸을 나오면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전시장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12년을 되감았습니다. 12년 전, 저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한국은 못 만든다고. 하지만 한국은 만들었어요. 미국보다 정밀하게, 일본보다 뛰어나게, 유럽이 줄을 서서 사겠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출발점은 제 거절이었습니다. 거절이 복수를 낳은 게 아니라 자립을 낳았다. 봉쇄가 포기를 만든 게 아니라 독립을 만들었다.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완전히 틀린 거였습니다. 저는 전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함부르크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습기 섞인 바닷바람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쓸 한 줄을 적었어요. 우리의 기술 봉쇄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 한 줄이 제 30년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박람회 마지막 날 저녁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개발팀 총괄 책임자가 저를 만찬에 초대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12년 전 워싱턴 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젊은 소령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에서 만찬 초대장이 왔어요. 함부르크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7층 통유리 너머로 엘베강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면 위에 컨테이너선의 불빛이 흔들리고 부두의 크레인에 달린 조명이 주황빛으로 물 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3일간의 박람회 동안 제 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년 전 제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걸 이미 인정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왜 나를 초대했을까? 기술 이전을 막은 사람을 왜?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한국 측 인사 15명 정도가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이 박사도 보였고 낮에 초고속 수중 무기를 발표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3명, 나머지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테이블 상석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해군 대령 계급장을 단 사람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넓은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몰려왔어요. 이 눈빛을 본 적이 있다. 어디서?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브레넌 씨,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해군 수중무기체계 개발 총괄 책임자입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미국 억양이 약간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악수를 하며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50대 초반이면 12년 전에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소령이나 중령 정도.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12년 전 워싱턴 회의실.
한국 대표단의 맨 끝자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던 젊은 소령.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며 3초간 저를 바라보던 그 불꽃 같은 눈빛. 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소령이었습니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아볼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당신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12년간.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12년 전 그 회의에 소령으로 참석했었죠. 저는 당시 해군 수중전 연구팀 소속이었어요. 기술이전 요청단의 실무 장교로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회의 기억하십니까? 잊을 수가 없죠. 대령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12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레넌 씨, 당신이 말했죠. 이 무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무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통역관이 옮겼을 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석 대표님 손이 떨렸습니다. 중령이 항의했다가 묵살당했고요. 연구원 한 명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대령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안 났다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는 났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결심이요. 대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2년 전 그 눈빛이었습니다. 불꽃 같은. 그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맹세했어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한 바로 그 무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수석 대표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 대령,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안 팔아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 12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로켓을 만들었고 62번 실패했어요. 동료들이 이탈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했죠. 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가 없는 그림이었어요. 집에 너무 안 들어가니까 아이가 아빠 얼굴을 까먹은 거예요. 대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면 12년 전 그 미국인이 옳았다는 뜻이 되니까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수직 발사 대잠 로켓을 만들었고 그 기술로 초고속 유도 수중무기까지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아무도 못한 걸 해냈습니다. 대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브레넌 씨, 미안하다고 하셨다면서요. 이 박사한테 들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왜요? 대령이 웃었습니다. 12년간의 무게가 담긴 웃음이었어요. 당신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 기술에 기대어 살았을 겁니다. 미국이 주는 대로 쓰고 미국이 업그레이드해주면 따라가고 독자적인 기술은 절대 갖지 못했을 거예요. 대령이 와인 잔을 들었어요. 당신의 거절이 우리를 자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 그 결심을 하게 해준 건 바로 당신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12년 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못 만든다고,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일본보다 못하다고,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한국은 만들었습니다. 미국보다 정밀하게, 일본보다 뛰어나게, 나토가 줄을 서서 사겠다고 할 정도로, 세계가 경탄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제 거절이었어요. 거절이 복수가 아니라 자립을 낳았다. 봉쇄가 굴복이 아니라 독립을 만들었다. 이건 제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대령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합시다, 브레넌 씨. 12년 전 그 거절에 저도 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어요. 창밖으로 함부르크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방산업체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써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수천 건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첫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었어요.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12년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12년 전,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구하러 왔었어요. 기술 이전을 요청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못 만든다고, 수준이 안 된다고. 지금 한국은 미국이 못 만든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 기술에 뒤처졌다고 인정했습니다. 12년 사이에 세계 지도가 바뀐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기술 봉쇄였습니다. 제 서명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기술 봉쇄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기술 패권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서재 창가에 섰어요. 워싱턴의 밤이었습니다. 멀리 국방부 청사의 불빛이 보였어요. 제가 3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30년간 저는 한 가지를 믿었어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미국이 막으면 다른 나라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의 기술 우위는 영원할 거라고.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2년간 62번 실패하고도 일어섰습니다. 28억 원짜리 시제품이 3초 만에 폭발해도, 예산이 삭감돼도, 아이가 아빠 얼굴을 그리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미국을 넘어섰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일어서는 의지. 62번 넘어져도 63번째에 다시 도전하는 집념.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12년 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돌아온 뒤, 저는 가끔 서재에서 12년 전 회의 자료를 꺼내봅니다. 기술 이전 불가라고 적힌 제 서명을 바라봐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서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고. 막으려 한 서명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거절당했을 때 포기하는 나라와 직접 만드는 나라. 그 차이가 12년 후 세계 지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야기.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했고 12년 전 한국의 기술 이전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30년 경력의 전직 관료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